네, 반갑습니다. 예, 법과행정 맡고 있는 김기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대로 오늘 그 화상회의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가 됐나요? 28명이 대기실에 입장해 있습니다. 네, 우리 권순현 학생 출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비대면 강의한다고 출석을 한번 못 불러보는데 오늘 화상회의 시간이라도 좀 불러봐야겠습니다. 안소영 학생, 김현호 학생, 어, 박재호 학생, 김채연 학생, 박재윤 학생, 김채윤 학생, 아까 불렀죠? 이지원 학생, DM, 네. 아이디가 DN이군요. DM, 김지영 학생, 구현희 학생, 권정환 학생, 기지원 학생, 김두영 학생, 김민종 학생, 김진철 학생, 김하준 학생, 백예령 학생, 김민규 학생, 선명주 학생, 세윤 학생, 임세연 학생, 신성민 학생, 이지훈 학생, 최영재 학생, 최윤서 학생, 최진영 학생, 한혜지 학생, 신현진 학생, 황영민 학생, 하연 학생, 이주환 학생, 이채민 학생, 이지훈 학생, 네, 강민진 학생, 김효운 학생, 박혜인 학생, 박다현 학생, 선명주 학생, 예, 자 대기실에 있는 학생, 황혜진 학생, 자 모두 됐나요? 42명 학생, 예, 대다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옆에 그 이름 옆에 이게 음소거 해제 요청, 그 카메라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X자 되면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거 해제하면은 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진철 학생이나 박재현 학생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웹카메라를 해제한 거예요. 여러분도 해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쫙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발표하시고 싶으시면은 요 음소거 마크를 클릭해 가지고 해제한 다음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 기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표하기가 오랄로 발표하기가 좀 어쩌으시면 채팅을 이용해 좋겠습니다. 뭐가 궁금하다. 법관정 화상회의입니다. 자, 볼까요? 자, 예, 여기 이제 우리 예, 그래요. 우리 백예랑 학생 교수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카메라 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이 있으니까요. 카메라 잠궈 놓으셔도 돼요. 꼭 의무적으로 꼭 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우리 45명 학생 오늘 이렇게 비디오로 대면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요. 좋네요. 예.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화상 2기에 무슨 화상회의 관련해서 이렇게 기기 훈련도 많이 하고요. 예, 어, 그 앞으로 여러분 혹시 이제 취업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요즘은 인터넷 모드라고 그러죠. 많은 생활이 그 인터넷에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기계치입니다만은 이렇게 줌도 이렇게 예, 뭐 월간 얼마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예. 자, 법과행정 한 학기,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뭐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 제대로 잘 나갔을 것이라고 제가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뭐 수업 관련해서 제한 사항이 있다거나 어, 이번 학기 이 법과행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또 뭐 법과행정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그 평생 지도교수제도 있지만 뭐 대학생활 전반 그리고 이제 에, 앞으로 향후 진로 미래 문제 관련해서 좋고요. 기탄 없이 이 화상회의 관련 중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특별히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이제 지난주 그 이번 주 2주차 강의 이 일부 부분을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 강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들어왔는데요. 뭐 어떻게 특별히 제안 사항이나 아, 뭐 궁금하신 사항 지난 시간에 제 그 모바일 폰 번호 알려드렸죠? 010-8949-0257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뭐 이메일 제가 번호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 기영김 골뱅이 조선.ac.kr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개설해 놨으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여러분 뭐 지금 이제 오늘 대선인데 뭐 선거들 하셨나요? 우리 그 호남 지역은 보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본 투표 오늘 그 투표는 좀 저조할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좀 낮은가요? 어쨌거나 여러분 또 지금 선거권이 대부분 있을 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거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대선 날이고 또 관련해서 제가 규범적 제도적 그 접근 방법, 행정학을 공부하는 규범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라고 할까요?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에 관련해서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 그 아침에 제가 녹화해 놓은 화면인데요. 그 행정학, 법과행정 이번 학기 같이 가기 때문에 행정학 관련해서 녹화한 화면인데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지난 시간에 규범적, 제도적 어떤 접근 방법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올려놨습니다만은 법적 행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에, 법과대학이기도 하지만은 이
규범적, 제도적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대통령 선거 날인데요. 투표하셨나요? 우리 전라도 지역은 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본투표 투표 지금 진행률이 뭐 적을 수밖에 없죠. 사전 투표를 다 했으니까. 근데 이번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선거 관리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선거 관리 행정.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헌법상 기구로 헌법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사전투표 관리가 허술하다라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그러던데요. 나와서 해명도 하고. 근데 이 선거관리 행정이 이렇게 부실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선거관리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죠. 과거 그 발전 국가론, 디벨롭먼탈 스테이트, 우리 발전 행정론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고 발전 도상에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 선거 많이 하면은 비용만 많이 들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선거 관리 예산이 부족한지 뭐 삼립호빵에다가 표를 그 사전 투표표를 두기도 하고 그 굉장히 열악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이런 예산, 뒤에 예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그걸 우리가 이제 계량 세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양출 세입인가요? 그래서 그 비용,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그에 필요한 어떤 세금을 걷어야 된다. 양출 세입. 나가는 것을 잘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무행정론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행정 관련해서는 적재적소, 이게 이제 핵심어가 되죠. 필요한 인재, 필요한 인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적재적소.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서 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되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관료제 하에서 행정공무원들의 이 어떤 재무행정, 인사행정 이런 걸 필 때는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또 따라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뭐 지난 시간에 어드미니스터 비헤이비어, 행정공무원의 어떤 행태론, 그리고 관료제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도 보면 이 선거 관리는 하나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 보면은 어, 왜?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 뭡니까? 주석 달기를 하면은 끄면은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 쭉 내리면은 여기 이 행정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있죠.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각부가 있고 감사원,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제7장에 보면은 이 선거관리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니까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닌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고전적 헌법화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헌법에 들어와 있지 않죠. 어, 그, 그러니까 뭐 독일 지역에 있어서 어떤 원시적인 헌법적 성격의 규범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고 하면은 미국 연방 헌법을 드는데 이걸 우리가 고전적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헌법 시간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 연방 헌법은 이제 고전적 헌법인데 이 고전적 헌법은 근대 헌법 의 시작을 알리죠. 근현대 헌법.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보은기본법이랄지 그 이전의 바이마르 헌법 이런 20세기 새로운 헌법은 어떤 기본권이 매우 중요한 헌법에 있어 기본권을 중시하는 그런 헌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헌법도 보면은 이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나오잖아요. 현대 복지국가헌법이 그렇고요. 이 고전적 헌법은 통치 기구가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에 보면은 본문 부분이 이 통치기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본권 부분은 수정헌법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통치기구 관련해서는 상권 분립 원칙이 연방 헌법에 들어와 있죠. 입법행정사법.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 선거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랄지 감사원 이런 기관들은 없어요. 연방의회, 컨그레스가 있고 이그제큐티브 행정부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요. 그리고 법원, 주디셔리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헌법하고 현대복지국가헌법은 또 이 어떤 성취기구 부분에 있는 기관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오권 분립론, 사권 분립론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미연방헌법의 고전적 헌법이라고 했죠. 미연방헌법의 통치기구 부분에 있어서 상권 분립이 있고 연방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주간 시민 간의 어떤 권리
다른 주, 이게 연방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가 어떤 어느 정도 국가성이 있고요. 다른 주 시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요거에 관련된 조항, 그리고 연방법 최고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복지국가, 요건데 이 현대복지국가 공작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권력 그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행정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이제 관료제 관련해서 조금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헌법과 법을 또 참조하죠. 그 규범적, 뭐 제도적 접근 방법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정치 사회학적으로 이제 관료제에 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연성적인 어떤 생태론이랄지, 퍼블릭 오가니제이션, 공공기구, 뭐 어떤 경우에는 기업 비슷하게 정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라는 면에서 그냥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연성적인 것이 이제 생태론이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관료제, 그러니까 정부를 관료제로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계층을 이루는 명령, 지휘계통 아에 있는 관료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는 통치기관으로서의 정부, 가장 딱딱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복지국가 헌법으로서 뭐 선거관리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선하는데 대충 관례가 이제 대법관들이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성 노정희 대법관인가요? 보통 선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데 좀 말단 대법관 아니냐, 뭐 그래서 말도 많더만요. 뭐 하여튼 선거관리에 여러 애로 사항이 있겠죠. 뭐 예산도 부족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어떤 투표용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3중 5방 박스를 사용해야 되나요? 뭐 정부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조달 행정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다 국가공무원 마크 찍힌 박스를 사용하면 좋잖아요.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공무원들은 그 신분 보장이 필요하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량 선고에 의하지 않으냐고 파면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거 관리 관련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원제의 어떤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체계하고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식이죠. 일본은 일원적 사법제도 하에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하나의 최고법원이 있어요. 미국도 대법원을 정점으로 사법체가 이론적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사법체계로서의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특별 분야에 관한 어떤 최고 독자적인 최고법원을 가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인가 되는 그런 최고법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장 또 최고법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노동법원이랄지 행정법원이랄지 뭐 이런 특별한 분야, 특별한 분야를 전담하는 최고법원이 있죠. 어쨌거나 이런 다원적 사법체계의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그렇게 다원적인 여러 최고법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법원하고 이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원이랄지 아까 그 선거관리위원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외에 감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한 학기 공부하는 행정학 관련해서 행정적 성격의 권력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감사원은 아예 편제도 지금 행정부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부 해가지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각부, 그리고 감사원 이렇게 사관으로 돼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다음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격의 본질은 행정적 작용이 크다. 일정한 물론 판단 작용도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적 헌법 얘기했습니다만은 18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로 들어설 무렵 만들어진 고전적 헌법은 상권 분립 엄격하고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집행부 executive 집행권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방 헌법 이 만들어지고 그 연방 헌법 지난 시간에 규범적 제도적 접근 방법 관련해서 선진국, 이것은 선진국의 뭐 헌법이랄지 법률을 맹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떤 비판적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지금 대부분 국가의 헌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미국 연방 헌법을 모방한 대통령제 헌법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제는 이제 미국 프랑스 식의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국에서 기원한 의회 중심의 의원 내각제 헌법 이런 것들을 뭐 수입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의 헌법이다. 뭐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 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 규범적으로는 이 집행부의 미국 헌법이 훨씬 더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내각 회의는 자문적 성격의 기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 결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어쩌나 해도 지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관련한 여러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국무회의가 어떤 심의기구로서 어느 정도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꼭 규범적으로는 법제적으로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기 그래서 뭐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헌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죠. 그 미국 에서는 뭐 별 그런 말이 없는데요.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훨씬 헌법 체계 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권력이 셉니다. 그래서 칼 레벤스타인 같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현대판 황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임기가 지금 5년 단임제라서 그 대통령이 이 어떤 힘을 가지고 미국 어때요? 8년 할 수 있죠. 연임제.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을 보통 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또 단임제라 5년 단임제라 어, 막판에 또 레임덕 기간도 제하고 나면은 뭐 대통령이 꼭 어떤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느냐 뭐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 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행정법과 행정 이론들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죠. 보면은 정부라고 해서 대통령 있고 그래서 이 편제도 조금 다르죠. 미국은 그냥 이그제큐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이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행정공무원이 되신다 하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헌법 법률 많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전문이 있고요. 이 전문은 뭐 헌법 핵적 부분이다. 물론 이제 그것이 법으로서 규범력이 있느냐, 뭐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 또 5.16 정신을 여기 넣자. 우리 뭐 저희는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5.16 군사 그리고 이제 5.18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4.19 지금 에 버금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5.18 민주항쟁 네, 또 대기실에 우리 아이패드 학생 들어오세요. 네, 이묘리 학생, 반갑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항쟁을 넣어야 된다. 심지어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2019년인가요? 뭐그 촛불 시위가 있었죠. 그것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또 이제 법학적으로 그것이 이제 규범력이 있는 것이냐 이건 학자들 간에 좀 다툼이 있고요. 뭐 법 실증주의를 강조하는 박일경 교수님 같은 분은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법적 입장에 있는 그리고 헌법 해결할지 근본 규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헌법학자들은 헌법 전문에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구체적인 조항보다도 최고 규범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헌법 체계는 이제 1장 총강 있고, 이 총강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고전적 헌법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 들어와서는 헌법 체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현대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양차 세계대전입니다. 양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그 종전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세계 정치 경제적 질서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도 만들어지잖아요. 유엔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 질서가 자리 잡고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채팅방에 네, 이미려 학생이 채팅 교수님 제가 수업을 기숙사에 듣는데 중간 와이파이 연결. 네, 아이고 저도 한참 기계치입니다. 노래를 못 부르면 음치라고 그러고 요즘은 기계를 잘못 다루면 기계치라고 그러는데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초석이 놓이게 되고 독일에서는 1949년에 본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법은 헌법이죠. 뭐 헌법, 기본법 같은 베이식 로, 독일말 그룬트로움이라고 그러나요? 베이식 로, 또 페어파스, 이렇게 컨스티튜셔널 로. 이러한 새로운 현대복지국가헌법, 이것은 이제 양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하고 인류의 어떤 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히틀러가 어떤 나치 수권법을 만들어서 나치 독재를 했죠. 자, 모든 어떤 국가 관련한 어떤 국가나 권력적 관점에서 국민 다수의사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다수주의가 하나의 도구마로 굳어지면서 독재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면은 독재도 가능하다. 그게 수권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견제라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적 시장 영역에서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뭐 앨런 머스크인가요? 세계 최대 부자들 있죠. 몇몇 세계 최대 부자에게 부가 집중된다. 그건 사적 시장 영역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 영역인 정부에서 일정한 국가적 정서하에서 독일 제국의 어떤 위대함을 전 세계에 떨쳐야 된다. 와, 국민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90% 100% 그냥 김정은 이랄지 어떤 공산당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90% 100% 찬성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집권당은 그야말로 영원한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제국을 위한 영원한 집권당, 공산주의 이념을 위한 영원한 집권당. 그게 다수주의의 문제예요. 형식적 법치주의. 아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다수. 그리고 그 다수가 만든 법, 수권법. 이건 히틀러의 독재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치 사회민주노동당, 나치당 이름이 그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파시즘적으로 뭐 자본, 노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유기적으로 어떤 최강국이 돼야 됐다. 강력한 독일 제국이 돼야 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운화된 사회랄지 노동과 자본의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독재에 대한 어떤 역사적 경험들, 그래서 쭉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수주의를 보완해야 된다. 물론 다수주의라는 건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지만은 이런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랄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 기본적 인권 보장 외에도 헌법은 제도 보장 조항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고전적 헌법화에서는 있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나치 독재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가 뭐 여러분 지금 우리 행정학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정적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정당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정당을 지원해서 서로 견적해 하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제2의 뭐 히틀러와 같은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정당은 그 목적 주체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반민주적 정당은 뭡니까? 해산되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 해산 제소권자가 정부예요. 우리 국무회는 제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 이 유연적 성격의 반민주적 정당이다. 우리 헌법상의 민주 기본 질서를 부인한다. 그러면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 주권, 시민이 주인인 나라에 관련한 최고법이기 때문에 시민 주권의 유예가 되지 않도록 이게 권력 간, 또 제도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민 주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수주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수주의가 그 출발점이긴 하지만은 헌법의 여러 조항들, 제도를 통해서 그게 견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탄핵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 거대 여당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석이 지금 탄핵의 제소가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가능한 탄핵도 그 의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그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죠. 탄핵 여부에 관한 결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우리 시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독재 권력은 액통경이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고전적 헌법서부터 미국은 양원제랄지 상권분립제, 의회 권력도 이제 분립해가지고 양원제로 하고 있고요. 연방 권력이 상권분립제 이렇게 분립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연방 시스템이니까 연방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하고 연방 정부 간의 권력 분립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죠. 단일 국가인데 다만 이제 지방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작이 주가 먼저 있고 연방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국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점점 발전하면서 단일 국가처럼 연방 국가의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연방 의회가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와 연방 간의 어떤 권력 분립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나중에 지방행정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도로 헌법에 두고 있다가 이 헌법 조항만 있었고 실제로 지방자치 제도가 뭐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구성도 한참 늦게 이루어졌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감독 통제에 관한 권한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당제 관련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국제평화주의 관련해서 이 국제법 이거 존중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1, 2차 세계대전 에 대해 어떤 반성을 담은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독재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이 희생이 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해서 독일 국민이 어떤 범세계적으로 멸시를 받고 뭐 이런 것들 현대 복리국가 헌법을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죠. 보다 민주적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부가 함부로 전쟁을 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뭐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운동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국제법 존중, 국제평화주의. 우리나라는 또 고유한 어떤 환경 조건이 있죠. 남북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그리고 그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한다. 이제 이 부분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많이 또 어떤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복지국가 헌법들, 물론 이제 프랑스 헌법 같은 그러니까 프랑스 인권서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면서 어떤 봉건 이제 앙샹 레짐이 무너지고 결국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죠. 지금 유엔이 채택한 뭐 인권 선언도 뭐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전적 차원에서도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미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버지니아주 인권 장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그 당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 헌법을 최초에 세계 최초의 고전적 헌법으로 봤을 때 통치기관이 먼저 나온다는 것인데 현대 복리국가 헌법에서는 대부분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랄지 쭉 우리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뭐 청구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그래서 이제 뭐 거주 이전의 자유랄지, 신체의 자유랄지 이런 네거티브 리버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함부로 시민에게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네거티브 리버티라면은 이제 보면은 쭉 보면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할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할 걸 가진다. 이런 생존권적 기본권 영역에서는 이제 파저티브 리버티.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예요? 뭘 사람답게 자신이 주체가 돼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규제하지 않는 것, 사람을 자유롭게 방임해 놓은 것, 자유방임주의 국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유다 이렇게 봤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어떤 어, 그 차원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성격의 것이다.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랄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보조해가지고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파저티브 리버티, 적극적 자유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다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일정한 노령자에게 대해서 생활 보조를 한다거나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대를 한달지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행정 관점에서 이 파저티브 리버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과거와는 달리 이 구속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게 자유롭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유관념이 이제 현대복지국가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37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헌법에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국민의 기본권들이 열거돼 있습니다만은 모두 열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헌법이 그 앞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이랄지 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랄지 특히 그 인간의 존엄 관련한 조항 그 기본권 관련한 기본권에 핵이 되는 조항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10조하고 연결되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37조. 그러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행정공무원이 되신다. 그러면은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헌법 문헌에만 어, 한정돼서는 안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안락사랄지. 예, 이런 것들은 헌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행복 추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고통을 받으면서 그 연명하는 것, 이게 과연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그 만약에 그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떼어버리면 뭐예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경우에 이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서 죽을 권리가 인정이 되고 그러한 법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위헌적이다. 살인죄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의 규범 통제적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은 이 헌법 법률, 특히 이 헌법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낙태죄도 그렇죠. 낙태죄. 예.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사생활 자유가 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는 이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지금은 들어와 있을 겁니다. 17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낙태의 자유를 이제 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일정한 경우에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한 조항이 없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낙태에 관련한 여성의 어떤 권리를 37조에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것은 이제 동태적으로 발전되는 거야. 꼭 이렇게 여기 몇 개 조문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10조하고 요 37조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어떤 동태적 성격을 여실하게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의 어떤 잊혀질 권리. 이 여기 없어요. 구체적인 조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등을 하게 되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뭐 그 외상이라고 그러나요? 예, 뭐 상처를 입는다면 잊혀질 권리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랄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지. 예, 그래서 이제 37초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뭐 법관, 사법관들은 물론이고 이 헌법이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두 준수해야 된다. 그렇다면 항상 그 공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옆에 두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헌법 지난 시간인가요? 얼핏 얘기했습니다. 뭐 헌법의 최종 해석자가 이제 연방 시스템에서 대법원, 미 연방 대법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 그런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 의 최종적 해석자로서 그 역할을 한다. 결국 이제 남북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무사안일하게 자신은 공직에 있고 헌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을 또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규범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제가 법령조직법을,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죄송합니다. 정부조직법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이 정부조직법도 바뀌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정부조직법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다 개정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한참 많이 공부할 거예요. 뭐 행정조직론도 있고, 뭐 하지만은 미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있고요. 중앙행정기관도 정권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가부 관련해서 더민주당 정책가 지금 현 여당이죠. 정권이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현 민주당은 여가부를 계속 확대 개편해서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 가정 문제에 있어 적극적입니다. 그것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했, 현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그러는데요. 보수 정권으로 보죠. 우파 정권은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아마 공약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정부조직법도 많이 바뀌어요. 특히 정권과 이게 상관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법 중에 이게 정부조직법 중요한 법 중에 하나죠. 헌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이제 미국의 경우는 펜들턴법인데요. 국가공무원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뭐 신분, 지위 관련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역관제, 스포일 시스템, 그러니까 정치 국가에서는 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그랬죠.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이 모든 걸 간다라고 해서 역관제가 쭉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관제라는 건 뭐예요? 관리 엽이라는 건 수렵 뭐 한다. 그러니까 사냥한다는 뜻이죠. 관리를 사냥한다는 거예요. 너는 전 정권의 관리니까 물러나. 새로운 관리가 이제 온다. 그래서 이 역관제가 19세기 political state, 그 정치 국가에서는 어떤 강력한 어떤 관행과 제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펜들턴 액트를 통해서 19세기 초무렵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가 고시랄지 뭐 시험을 통해서 역량 있는 인재들을 임용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혼란기에 뭐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드로 윌슨이 어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어떤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장의 포화랄지 고도적인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여러 사회 병리 현상을 정부라는 건 의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개입해서 관여해서 해결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는 역관제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량 있는 공무원을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 조직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은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보면은 법무부는 뭐하는 부서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국무조정실 쭉 보면은
행정각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18개의 부처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중소벤처기업부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임 행정각부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통령 유고 시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죠. 그리고 국무총리도 유고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순위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이렇게 하게 돼요. 환경부, 여성가족부, 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44개조로 지금 정부조직법이 돼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 정치국가 시대에는 매우 적었다. 그래서 그 행정학도 다른 학문분과에 비해서 늦게 발전한 그런 학문이다, 분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법이 행정정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가장 일반적 성격의 법이 행정절차법이라고 했을 때, 이 행정정착법이 만들어진 것도 20세기 중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채팅방에 누가 채팅을 했네요. 교수님 수업 중 실례지만 수업 언제까지 진행하나요? 투표하러 가야 해서요. 예, 그래서 12시 20분이 됐네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예, 곧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투표하러 갈 사람도 많이 있겠군요. 예, 자,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 미국만 해도 이것이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또 한참 뒤에, 또 그 4, 50년 뒤에 만들어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행정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많이 맞았는데요. 자, 여기 행정절차법에 관한 위키백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인데요. 보면은 자,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여기 보면 이게 스태츄트라는 뜻이죠. 미국은 판례법 국가라 가지고 어떤 의회재정법은 이제 공법 영역에 관련해서 많이 있고요. 사법 영역에서는 이제 좀 제한적인데,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판례법까지만 이런 재정법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특히 공법 영역에서. Enacted June 11, 1946 is the United States Federal Statute.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That governs the way in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may propose and establish regulations. 어떤 규칙을 제정하고 grant U.S. federal courts oversight of all agency actions. 모든 어떤 행정 부서의 행정 행위를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The APA applies to both the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 and independent agencies. 이 행정절차법은 미 행정부 각 부하고 독립된 여러 가지 독립위원회랄지 뭐 이게 독립된, 그러니까 라인 오서리티라고 하죠. 개선 조직으로부터 분립된 어떤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조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립된 행정기관에도 적용이 된다. U.S. Senator Pat McClellan called the APA a Bill of Rights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who
whose affairs are controlled or regulated by federal government agencies.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이 시민들은 뭐 경제 인들이죠.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뭐 예컨대 구글이랄지 무슨 아마존 같은 빅테크 큰 그 테크 기업들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은 법원에서 다투죠. 그래서 이 행정 절차가 위반되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46년 비교적 늦게 제정된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행정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고 국가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한 후 한참 지났어야 또 이렇게 Administrative Procedure Act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문제를 조금 시간이 나면 풀어볼까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또 채팅방. 네, 서운수 학생, 교수님 1주차 인강은 출석에 반영되는 건가요? 그리고 알람에 내일 화상 수업 있다고 뜨는데 오류인가요? 내일 법과행정 화상 수업이 있습니다. 화상 대면 회의가 있는데 법과행정을 들으시면 참석하시고요. 우리 그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중에 뭐 수강 신청을 정정했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주차 출석은 네. 그 우리 행정학 시간에 녹화해놓은 녹화본을 중심으로 우리 법과행정하고 행정학은 이번 학기에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 규범적 제도적 접근 방법 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 정부조직법, 뭐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규범들, 행정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규범, 제도. 근데 이건 보다 경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펴는 행정공무원,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쭉 한 말씀 드렸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지훈 학생, 교수님 수업 도중, 네, 채팅 괜찮습니다.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요. 예, 뭐 어떻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발언하기 곤란하시면 채팅으로라도 하시죠. 출석은 이번 화상 강의는 이제 아마 참가자 47명 모두 출석이 된 걸로 돼 있고요. 특별히 다시 그 동영상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모두 출석으로 해놓겠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해놓은 강의 녹화본을 우리 동영상 강의실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출결 이게 나오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모두 출석으로 해놓겠습니다. 출석하신 학생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황혜진 학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황혜진 학생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없으신가요? 뭐 우리 황혜진 학생이 채팅했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없는 것 같네요. 아, 예, 예. 아, 양동규 학생? 박규일 학생. 아, 박규일 학생 단톡방이 없나요? 우리 법과대, 법학과 학생인가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리 학생. 그리고, 네. 제가 알아보고, 어, 어, 예. 채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우리 박규리 학생 그렇고, 양동규 학생. 저 정정기간에 들어와서 1주차 출석을 못했는데, 예. 출석으로 해놓겠습니다. 정정기간에 있는 들어온 학생은 제가 1주차 출석을 인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지원 학생, 복과인형 단톡방이 없으니까, 예,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자원 학생, 저도 단톡방 초대가 안 됐습니다. 안자원 학생. 우리 아마 법과대학, 그러니까 법학과라 공공인재학부, 그리고 법사회대학, 군사학부랄지 정치학과, 그런 과 학생들이 우리 법학과 공공인재학과 아닌 학생들이 지금 제가 그 학교 학,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어, 그 모바일 폰 번호를 알 수 없어서 초대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요. 뭐 공지사항도 한번 보시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자훈 학생도 그래요. 예, 그리고 양동규 학생 또 그렇고요. 김현호 학생, 김진석 학생, 예, 그렇죠. 김질철 학생은 법학과인데 안 됐나요? 일부 법학과 학생 중에 핸드폰 번호가 없어가지고 집 전화번호만 있어서 안 된 경우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수라 학생. 네,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녹강입니다. 녹화 강의고요. 실시간 강의, 우리 대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수라 학생. 최진현 학생. 최진현 학생도 아직 초대를 못 받았나요? 이채민 학생. 법학과 학생이 초대를 못 받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다른 학생,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뭐 마이크를 통해서도 좋고요, 이 채팅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면은 예,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만 화상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